오늘은 두 명의 철학 거장을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이마누엘 칸트와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이 두 철학자는 서양 철학의 기둥 같은 존재로 각자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과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며 인간의 인식 능력과 도덕적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통해 인간이 이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확실한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철학자의 사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의 존재를 탐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노인의 노후와 관련된 주제로 이들의 철학을 연결해 볼 예정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두 철학자는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칸트의 철학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특히 그의 인식론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단순히 외부 세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이론을 선험적 인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간의 인식이 사전에 정해진 구조를 통해 세상을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 가진 틀을 통해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칸트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현상과 물자체입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세계는 현상의 세계로 우리 인식 틀을 통해 이해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인간이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물자체가 존재한다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물과 사건은 우리의 감각과 인식 틀에 의해 재해석된 것일 뿐, 그것의 본질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칸트의 인식론은 당시 철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우리 인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인간은 도덕적 원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한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비록 물리적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윤리적 세계에서는 명확한 지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은 인식론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의 철학적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도덕적 원칙이 개인의 상황이나 이익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칙이 바로 정엄명령입니다. 정엄명령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가엄명령과는 달리 모든 상황에서 변함없이 적용되는 도덕적 명령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고 모든 경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도덕적 결정을 내릴 때 그 행동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적 행동이 단순히 그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과정에서 도덕적 원칙을 어겼다면 그 행동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입니다. 이러한 칸트의 윤리학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특히 노인의 노후에 있어서도 칸트의 도덕 철학은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과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칸트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타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칸트의 도덕 철학과 노인의 노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 즉 노년기는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시기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야말로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칸트의 철학적 관점에서 노인은 단순히 자신의 안락함과 여유를 즐기는 시기가 아니라 보편적 도덕적 원칙을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자원봉사나 사회적 기여를 통해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만족을 넘어서 칸트가 말한 도덕적 의무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난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와 후손을 위한 깊은 도덕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윤리적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형태의 기여를 고민합니다. 자녀나 손주들을 위해 물려줄 재산만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도덕적 지침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질적 유산이 아닌 정신적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의지로 칸트의 도덕 철학과 깊이 연결됩니다. 노년기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욕망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 전체의 발전을 고민하는 보편적 도덕 원칙에 기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칸트 철학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자율성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스스로 도덕적 원칙을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율적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외부의 압력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율적으로 도덕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년기는 바로 이러한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에 자신이 과거에 해오던 일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이러한 자율성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칸트는 인간이 자율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도덕적 측면에서 설명했지만 이는 단지 도덕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구성하고 재정의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노년기에도 중요한 철학적 의미를 지닙니다. 노인은 더 이상 외부적 성취나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아 실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손들에게 지혜와 도덕적 가르침을 전하는 것도 칸트 철학의 자율성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성취나 실패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덕적 원칙을 세우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칸트의 철학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공동체와의 연관성입니다. 칸트는 도덕적 행동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삶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자원봉사나 후원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행동입니다. 칸트는 이러한 보편적 도덕 원칙을 따르는 행동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노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칸트가 강조한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생의 성찰과 더불어 후손들을 위해 어떤 가치를 물려줄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노인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과 공동체에 어떤 가르침을 남기고자 하며 이는
단순한 물질적 유산을 넘어서는 정신적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고, 이는 노인이 공동체에 기여하며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식과 깊이 연결됩니다. 다음은 데카르트의 철학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그의 철학적 사유를 의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실한 것만을 남기는 방식으로 진리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바로 방법적 회의라 불리는 방식입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경험, 감각, 전통적인 믿음까지도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확실하다고 여긴 것은 오직 하나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유명한 명제가 나왔죠.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입니다. 이 명제는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는 우리가 경험하는 외부 세계는 변할 수 있지만 사유하는 나 자신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가 진리의 근본임을 주장했고, 모든 지식은 이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즉, 물질적 세계는 감각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이지만, 정신적 세계는 순수한 이성에 의해 인식되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원론적 관점은 그의 철학의 근간을 이루며 이후 서양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본질이 이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각이나 경험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명석하고 판명한 개념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석하고 판명한 개념이란 이성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개념을 뜻합니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사유 방식은 이후 수학적 사고방식의 기초가 되었으며 현대 과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데카르트의 이성주의는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감각적 경험보다는 이성적 사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고 진리를 추구할 때 반드시 이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데카르트가 기계적 물질 세계와 인간의 정신 세계를 구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원론은 정신과 물질이 완전히 별개의 존재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물질 세계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반면 정신 세계는 자유롭고 자율적이라는 것이죠. 이 이원론적 관점은 데카르트 철학의 핵심 중 하나로 인간 존재의 본질이 이성적 사고에 있다는 그의 주장을 잘 뒷받침합니다. 이제 데카르트의 철학을 노인의 노후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 삶의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시기입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적 사고입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능력이 약해질 수 있지만 정신적 활동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세계관에서 보듯 인간은 무엇보다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쇠퇴하지만 이성적 사고와 자기 성찰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며 이때 데카르트의 철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삶의 여러 경험과 감각적 기억이 흐릿해질지라도 사유하는 나 자신은 여전히 존재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성적 성찰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서 앞으로의 삶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은 외부적 활동에서 벗어나 더 많은 시간을 자신과 대화하며 보내는 시기입니다. 이때 데카르트의 사상은 노년의 성찰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확실한 것만을 찾아가라는 철학적 태도를 제시했으니 노인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과 기억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노년기의 삶에서 중요한 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는 정신과 물질을 분리하여 생각했습니다. 신체는 나이가 들면서 점차 쇠퇴하지만 정신은 여전히 자유롭고 강력한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도 인간이 자기 자신의 정신적 성장을 멈추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본질이 이성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제약이 생기더라도 정신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은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성찰과 이성적 사고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후손에게 지혜를 전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육체적 활동이 줄어들지만 오히려 정신적 활동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감각을 의심하고 이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년기의 사람들은 데카르트의 이 철학적 태도를 통해 신체적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존재와 미래의 삶에 대해 더욱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독서, 철학적 사색, 글쓰기 등을 통해 자신만의 내적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이성 중심 철학에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신체적 활동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정신적 활동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노후를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확실한 진리를 찾아갔습니다. 노후에 있어서도 우리는 데카르트의 철학적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고 과거의 선택과 경험을 되짚어보며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감각적 경험이 아닌 깊은 사유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는 태도를 통해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노년기에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회고하며 그 경험들을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삶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회고를 넘어 철학적 성찰로 이어집니다. 노인들이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자신이 존재한다고 했으니 사유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그 속에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마누엘 칸트와 르네 데카르트의 철학적 세계관을 살펴보았고 그들의 사유가 노인의 노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칸트는 우리의 도덕적 책임과 인식의 한계를 강조하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의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데카르트는 이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년기에도 신체적 쇠퇴와 상관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사유하는 존재로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철학자의 사상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철학적 영감을 제공했기를 바라며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여전히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